어떻게 하면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죠. 사회의 평형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 이게 뭐야? 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형수 역할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첫 번째로는 경제적, 지적, 정치적 엘리트들이 평형수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좌우왕을 안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게 지식인들도 평형수 역할을 못하니까 선동가들이 나타나가지고 깃발을 들고 이리저리 하니까 사람들이 일로 몰다 저리로 몰다 하는 거예요. 양쪽 편이 비슷해 버린 거죠. 그래서 선동정치라고 하는 거의 말은 쏠려간다라고 하는 말이 우러러 몰려간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불균형의 균형이라고 얘기할까? 좌파는 우파가 아무리 선동해도 선동이 안 돼. 그리고 우파는 또 좌파는 선동이 안 돼요. 중간에 조금만 선동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중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다. 그래서 이 균형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가를 지금 이분은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3부예요. 특히 7장, 8장, 9장. 두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어 한다. 리오넬 조스팽, 이 뭐 프랑스 대통령을 한 분인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던 그 마이클 샌델도 이 얘기를 즐겨해요. 시장 경제에는 찬성을 하지만은 시장 사회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경제는 시장 경제가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시장은 연금술을 발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기심을 넣으면은 이기심이 나와야 되는데 이기심을 공동복지로 바꿔주는 게 시장이라고 하는 인정을 해요. 마이클 샌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의 논리를 시장 밖에다가는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사회란 말은. 그래서 건강이라든지 의료 분야라든지 국방 분야라든지 교육 분야 이런 데다가 시장 논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건 그 자체 논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근로 시장 논리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게 시장사회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군사적인 역할을 대행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미국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라크와 관련된 영화 보게 되면은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나가지고 대신 전쟁을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종의 그 용병 비슷한, 무기를 대고, 뭐. 그 일종의 경제적으로 분업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이 군사 산업, 무기를 만드는 산업은 되게 국유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유화를 했거든요. 좀 묘한 거죠. 대표적으로 옛날 보면 이제 한국화약 같은 거 요즘 환화가 됐죠. 여러 대기업들에서 납품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소위 샌들이 얘기하는 시장의 논리가 군사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대학에도 시장 논리로 해서 학생 안 오면 가래를 없앤다든지 돈 되는 거 뭐 해서 산학 협동을 많이 하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판단을 잘 안 쓰더라고요.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국가 이익을 해서 해야 되니까 교수들 뭐 자리 유지시켜 주려고 국립대학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시장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학은 시장의 논리로 하면 안 돼. 시장 논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돈 넣고 돈 먹기, 이익을 남기는 거 그런 건가? 그리고 대학 교수들한테 평가해가지고 업적이 많은 사람한테 월급을 많이 주고 없는 사람은 돈을 적게 주고 이제 일종의 그 대학 평가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의료라든지 보건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그래 그나마 잘 됐다고 그럽니다만은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달리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미국은 거기 특히 심하죠. 그래서 민사의 기본 명제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보편적 참정권, 시장경제와 국민 전체 이익에 봉사하지 않는다면 이 둘은 결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종의 시장 경제를 동양으로 보면 전통적인 그런 학문으로 보는 겁니다. 경제학을. 세상을 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경제가 국민 전체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 이걸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없어요. 아담 스미스도 그랬잖아요. 사이익이 공익에 봉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게. 그래서 이 둘이 성공적으로 달성된 민주주의가 울프가 볼 때는 뭐다? 복지자본주의다. 이 복지자본주의를 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이거는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보수나 온건한 보수주의, 이거는 따뜻한 자본주의, 이런 얘기 나와 있죠. 따뜻한 자본주의는 보수당 쪽에서 채택한 구호입니다.
이런 거 정도를 이 사람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참정권 민주주의가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복지국가를 하는 게. 그래서 리버테리엄을 부정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번역이 참 애매합니다만은 순수 자유주의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지상주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지상 들어가면은 이렇게 폄하하는 거죠. 돈지상주의, 미모지상주의, 뭐 외모지상주의도 지상주의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거 부정적으로 번역을 해서 자유지상주의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두는 이념이 리버테리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리버테리언은 곤란하다. 자유방임주의는 불안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건 아니죠. 리버테리언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복지가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케인즈가.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기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먼 미래를 보라 이런 거 안 통하는 거예요. 예, 당장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신을 위한 계획의 철학. 이건 완전히 포파를 인용했어요. 포파. 포파를 원용을 하고 포파를 인용을 했습니다. 점진적 사회공학이다. 사회를 하루아침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게 점진적 사회공학이거든요. 혁명이 아닌 변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방법의 목적은 뭐다? 유토피아의 건설이 아니라 사회적 병폐를 해결하는, 이걸 부정적 공리주의라고 그럽니다. 행복을 추구할 게 아니라 불행한 요소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42년에 베벌리지 보고서, 이거는 이제 영국 복지국가의 기초가 된 건데,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건 나쁜 거죠. 이런 거를 제거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재미있는 발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맥힐까요? 안 맥혀요,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행복, 이래야지 맥히지. 여러분들을 질병으로부터 구해드리겠습니다. 난 안 아픈데? 이렇게 얘기하는 말 거고. 무지, 나 안 무식한데? 불결, 나태? 이런 사회학은 거의 사라진 거죠. 그러나 이분은 이제 예로 든 거예요.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이런 것부터 먼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이것부터 없애는 걸 정책의 목표로 삼아라. 그래서 한 얘기가 유토피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합의 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사회가 뭐로 나가야 되지? 그랬더니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나 80년대까지는 가난을 추방해야 돼. 이거 국민적 합의가 봐졌잖아요.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가난은 나쁜 거야. 이러다가 또 이제 그 다음이 민주화가요, 민주화. 좀 먹고 살만하니까 민주주의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합의를 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대 세력이 흥할 때는 그때 그것이 국가의 합의가 있었던 거고, 민주화 시대에는 또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과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90% 이상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합의가 없는 거예요. 뭐 선진화? 뭐 이거 선진화는 걸 설득력이 없어요. 그건 뭐지, 선진화가? 그래서 지금 국민들 각자가 바라는 바가 다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통합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 볼 수 있는 거,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제거하자는 겁니다. 뭐 우리가 간혹 보도되는 거 보면은 무슨 아파가지고 병원에 못 가는 거, 이런 건 안 되지 않아? 합의가 쉽게 빠지는 거죠. 병이 걸린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은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건 합의를 보잖아요. 교육을 못 받는 사람은 일정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건 국민 합의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은 어떤 공통의 목적을 정치적으로 해놓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공산주의적이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는 합의 보기 힘든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어떤 공통적인 게 없잖아요. 지시 각각이야. 내가 원하는 사회 다 각각이에요. 이게 좋은 거죠. 다원화됐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공통적인 게 지금 뭐예요? 반일이에요. 반일. 국민들이 쉽게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 보는 게 일본 놈들 나쁜 놈이다. 뭐.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선진국이 되고 나면은 그런데 봉착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자본주의의 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본주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200년, 우리나라로 보면 5, 60년 전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형 농부였고 80% 이상이 생존의 경계선에서 살았다. 2세기 동안 세계 인구가 6배 증가했지만은 극빈층 인구 비율은 80%에서 10%로 감소했다. 200년 전에 80% 극빈층이었대요. 세계 인구의 평균 수명은 1800년대 출생한 사람은 30세였지만은 1950년에는 46세, 2015년에는 71살로 증가했다. 2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이제 유아 사망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된 것도 있겠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또 통계가 있습니다. 1820년에서 2020년이에요. 200년이죠. 이때는 이 퍼버티, 아주 빈곤한 사람들, 하루에 2달러, 1달러 사는 사람들, 요거는 뭐예요? BM은 익스트림리 퍼버티, 극단적 빈곤이에요. 예를 들면은 1820년대에는 95% 정도가 빈곤한데 극단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84% 정도 되는 겁니다. 빈곤층 중에 극단적 빈곤이. 어차피 빈곤한 건데 이 사람 이제 소위 말하면 생존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쭉 줄어들어요. 2020년에 오게 되면 이건 다 사라지고 어느 사라지고 레스된 1.9달러니까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사람들하는 숫자가 요 정도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2000년도에는 그게 20몇 프로 됐던 모양이에요. 20%면은 뭐 15억 이 정도 되겠죠. 2020년대 2달러 미만으로 사람들이 전체 인구 중에 1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못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극빈층의 인구 비율이 급속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객관적 통계예요. 영어 원서에서 그냥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만은. 그래서 봐라, 200년 사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하려고 하면은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진취적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번영의 조건이다.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소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기업이 경쟁할 수 있게 독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국민에게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경제에 의존하는 인프라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건 뭐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가 되겠죠.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연구에 적절한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건 뭐 어느 나라 국가가 엄청난 연구기금을 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단히 높아요. 국가연구비가. 물론 국가연구비하고 기업의 연구비는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정과 국가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전형적으로 리버테리언들은 대립으로 보거든요. 공화주의자는 대립으로 안 봅니다. 오히려 시장과 국가는 함께하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공적인 경제를 이룬 나라는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걸 이제 일종의 협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산업화 시대에 기업과 국가가 협동을 잘했다.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정경유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협동이다. 협동을 아주 절묘하게 잘했다.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둘째, 안정된 고소득 민주국가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다. 정치에 엘리트들이 참여를 해요. 우리나라는 참여 안 하잖아요, 지금. 정치를 경원시하고 타락했고 더러운데 내가 왜 하냐 이런 풍토는 곧 바뀌어야 되는데 엘리트들이 정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직으로 퍼블릭 섹터로 들어와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변호사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법학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전부 퍼블릭 섹터로 갔거든요. 오바마가 대표적이고. 그걸 또 사회적으로 권장도 하고 또 대학에서도 변호사가 된 뒤에 퍼블릭 섹터로 가면은 융자금을 대학에서 대신 대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풍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공적 영역으로 저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0년대나 70년대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엘리트들이 거의 공적 영역에서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는 더 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스럽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정당과 인물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들은 민주정치에 구축되는 경관,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직접 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정교한 비즈니스가 필요로 하는 기술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에 내재되어 있다. 하이테크 같은 경우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뭐 우리나라로 보면은 판교 같은 건가 이런 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울프의 입장은 대표적인 거죠. 정치, 기업, 대중사의 경제적 상호 의존과 상호 원신에 대한 이런 비전은 현대 자본주의 취약성을 이게 이제 상호 의존이 끊어졌다는 거죠. 민주정치의 강점은 대표성과 정당성이 반면에 약점은 무지와 무책임이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책임 안 지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책임을 지지? 그런데 정치인들이 대통령은 선출직이니까 자르지 못하고 그 대신에 밑에 사람들을 바꿔야 되는 거지. 요즘 그것도 안 해. 국무총리 못 바꾸고 있잖아. 바꾸려고 했다가 못 바꿨잖아. 청문회 때문에 그러거든요. 국무총리는 청문회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관은 상관없는데. 무지와 무책임, 이거 어떻게 그걸 하죠? 자본주의 강점은 역동성과 유용성인 반면에 약점은 불안정과 불평등성. 이걸 견뎌야 되는데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불안정과 불평등을. 그래서 이게 이제 파탄으로 치닫지 않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자유시장의 가치를 인정을 해야 시장 경제는 좋은데 시장 사회는 안 된다. 그래서 시장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시장 경제 그러면은 좋게 안 봐요. 장터라고 그러잖아, 장터. 장터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되는 게 있어요. 이익이 부딪혀서 이익으로 돌아가는 장소. 그 다음에 하나는 활력이에요, 활력. 전통시장에 가면 활력이 있잖아요. 백화점에 활력이 없어요. 옛날에는 힘 빠지면 시장에 가면 그래도 활력이 돌잖아요. 소리 기르고 막 신나가지고 물건 팔고 손님들도 막 이렇게 구경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전통시장, 재래시장도 줄었고 조용해졌는데 시장이. 자유시장의 가치는 그것이 창출하는 번영과 수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경제적 관점에 있는 게 아니라 자유시장은 사람을 잘 살게 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력, 기술, 노력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요즘 생각하면은 아이디어 하나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여행용 가방이 바퀴가 몇 개예요? 4개 아니에요. 그런데 바퀴 2개에서 4개 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바퀴 없이 끌고 다녔거든요. 여행용 가방에다가 바퀴를 단, 이거 아이디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유시장에서 그런 게 나온다는 것, 이런 게 시장의 강점이라는 겁니다. 기술력, 노력, 상상력이 있으면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가능하게 해준다. 그런데 요즘은 이 노력, 이거는 별로 이제 사람들 신뢰 안 해요. 좀 냉소적인가? 시장의 평등함. 시장에서 결과는 평등하지 않지만은 시장에 참여하는 능력은 사회적 지위로 결정되지 않는다. 옛날 같으면 그랬잖아요. 너는 가거 못 봐. 이런 게 됐잖아요. 요즘은 뭐 시장에서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고 부패가 없거나 제한적인 국가에서 이런 사실을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시장은 기회를 제공한다. 정보를 유통시킨다.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시장의 어떤 그 강점이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잘 설명한 사람이 하이에크예요. 시장은 정보를 전달한다. 신호등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소련 사람이 미국의 슈퍼마켓에 가보고 모든 물건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누가 이렇게 계획을 잘했냐고 그러더래. 그런데 아무도 계획 안 해. 그냥 소비자들이 보고 빨리 물건 빠지면 갖다 채우는 거예요. 물건이 잘 안 빠져 그러면 안 갖다 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시장은 정보가 유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걸 이제 조정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라. 또 이게 혼란이 와요. 택시 같은 거, 그 정부에서 규제를 하잖아요, 지금. 지금 택시 요금은 지자체별로 자율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마구 못 올리죠. 그럼 안 타니까. 다른 대체 수단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놀랍다는 겁니다. 과정 자체가 결국은 시장은 정보를 전달하고 시장 인센티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 영향을 미친다. 그 대안은 하향식 명령과 통제인데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그 정보를 헤드쿼터, 정부나 국가에서 다 모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신통한 거죠.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수송이 안 되는 거예요. 큰 농장에 막 감자가 있는데 그걸 배달이 안 되는 거야. 운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배달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민간업자들이 하니까 감자가 풍년이 지면 밭에 그대로 썩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시장의 정보 기능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배추도 비쌀 때는 막 밭대기로 사다가 배추가 풍년이 들면은 그냥 밭에 썩어요. 그런 일종은 다 정보가 잘 유통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시장은 불확실한 환경 아래 독립적인 시행착오를 장려한다. 시장은 다원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다 부자 되죠. 그런데 시장은 불안정하고 불확정적이에요. 집값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장의 강점이라는 건데 또 불안의 요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유시장의 가치를 이 울프는 대단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4가지 목적을 제시를 해요. 경제 성장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안전, 기회, 번영, 존엄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 번영, 기회, 존엄성. 그래서 이 경제의 공적인 요소를 많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떤 것들이 부족하면은 좌절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시장이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측정하는 게 뭐냐 해서 전통적으로는 GDP예요. GDP가 얼마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부에서 이제 이 GDP는 1인당 GDP를 꼭 국민 총생산할 수 있는데 안전과 기회, 존엄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번영이 폭넓게 공유되는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아마타리아 센 이런 사람들이 제시한 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건 넓게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GDP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질적 생활 수준, 건강, 교육, 이를 포함한 개인의 활동, 정치적 영향력과 거부원수, 사회적 연결관계, 환경, 안전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시장이 성공인가 아닌가를 측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지표를 해서 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여전히 GD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국가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정부와 함께 국민에게 기회와 안전을 제공한다. 사람들이 잘 살게 될수록 안전에 대한 욕망이 높아져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뉴딜이 필요하다. 반자유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 뭐 소수의 특권의식을 존속을 종식시켜야 된다. 향상되고 폭넓게 공유되며 지속 가능한 생활. 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업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 제약과 비애가 넘치는 세상에서 수많은 형태의 정부가 시도됐고 앞으로도 시도될 것이다. 누구도 민주주의가 완벽하다거나 가장 현명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실제로 민주주의는 여기저기서 이미 시도된 다른 모든 정부 형태를 제외하면 최악의 정부라는 형태라는 말이 있다. 요 뒷말은 익숙한 말이죠. 윌슨 처칠이 한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가장 나쁜 제도인데 현재까지 시행된 제도 중에는 가장 좋은 제도라는 거예요. 역설적 표현이죠. 시장 자본주의 체제가 가장 덜 나쁜 경제 체제이듯이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도 가장 덜 나쁜 정치 체제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 뽑을 때 덜 나쁜 놈을 뽑아라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개혁이 필요하듯이 자유주의 민주주의도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와 경제를 다 바꾸어 나가야 한다. 민주주의 쇄신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결함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시장도 결함이 많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을 버릴 수 없다. 바꾸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유적 민주주의 우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이런 국가들이다. 책임지는 정부와 법치 국가가 있다. 그래서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특성을 얘기 쭉 하고 있습니다. 투표 잘하라 이런 얘기죠. 투표 잘하고 또 투표를 설사 못하더라도 다수가 행패를 부리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를 보완해도 또 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거든요. 절제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들은 절제를 해야 된다. 제도가 너에게 허용했다고 해서 그 제도가 허용한 힘을 다 발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의 미덕이 있어요. 근데 절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 간, 그리고 시민의 역할을 또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기구와 시민들이 결합되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시민성이 필요해서 이건 다 주장하는 거예요.
이 시티즌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데모크라틱 시티즌십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데모크라틱 붙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민주적 시민교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왜 앞에다 민주적 시민교육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권에서는 그 데모크라틱 안 붙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을 만들기도 하지만 시민을 요구한다. 더 많은 대중과 엘리트가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 그래서 애국심이 얘기를 합니다. 애국심. 그 다음에 이제 애국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얘기도 나오죠. 이게 애국심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애국심을 너무 이제 국민을 동원하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애국심은 이 애국심은 공화주의적 애국심입니다. 헌법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속한 지역적에 대한 사랑. 그건 민족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방어적 성격을 띈다. 자기가 속한 나라에 대한 사랑이 적절하지 않으면 공격적이 되는 거죠. 제국주의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없으면 이건 또 국가가 성립이 안 돼. 없으면. 그래도 적절한 선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애국심 이거 참 너무 상처가 많은 말이라 애국심이. 애국심 이걸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긍정적인 의미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 애국심에 너무 호소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또 애국심이야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화주의적 애국심이 필요하다. 조지 오웰이 그런 얘기. 그다음 국가 역할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역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특별한 입장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거지만은 실업, 노령, 질병 및 유사한 불행에 대한 사회 보장. 우리나라 일부 하고 있죠. 충분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다 돈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있다 해서 적절한 역할을 찾아서 해야 된다. 주택 공급도 그렇죠.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자유주의자는 반대하는 건데요. 임대료 동결하고 이런 게 다 이 주택 공급을 막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경제 및 공공재정을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이제 2017년도 통계입니다. 이 통계는. 규모가 큰 고소국가 2018년도 통계. 18년도 일반 정부 지출. 미국은 35% 정도 돼요. 프랑스는 56% 정도 되죠. 전체 GDP도 커서 국가의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한국은 2017년도의 통계가 25.5%입니다. 그 다음에 21년도 통계 38%예요. 많아졌죠. 급속하게. 그리고 2021년도에 프랑스가 59%, 미국이 43.9%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속도가 대단히 빨라요. 그래서 그 속도도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숫자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자유적 민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마지막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국심을 강화해야 된다. 저거 참 필요한데 저걸 누가 해야 되죠? 미국은 주립대학이고 사립대학밖에 없잖아요. 페더럴한 레벨, 연방 레벨의 대학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런 애국심을 강화하는 시민 교육을 국가에서 하면 안 된다고 했대요. 처음에 헌법 만들 때 공화주의거든요. 그게. 안보교육, 이것 넓은 의미의 애국심 강화 교육인 이거를 누가 지금 하냐 이거예요. 옛날에는 국민윤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졌고 이념적으로 대단히 갈등을 많이 또 유발하는 겁니다. 애국심 교육을 저거 좌파에서 보면 말도 안 된다고 그러겠죠. 정부의 분권화가 이거는 이제 정부 자체의 분권화도 되지만 지역 분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 이건 뭐 몽테스키의 이래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방자치 우리나라 지금 30년 됐나요? 이거는 말이 많아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방에 내려가면은 뭐 엉망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권화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 교육감 선거도 분권에서 나온 건 교육 분권에서. 교육감 선거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거버넌스 국제기구로 이제는 이건 이제 국가 차원의 문제보다는 국제 차원의 문제가 많으니까 이 유엔 기구들, 국제 기구들로 권한이 좀 많이 옮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책임성의 역할을 확립해야 되고 정치에서 돈의 역할을 줄여야 된다. 이건 미국의 얘기입니다. 요거에 길게 얘기를 못했는데 이 책에는 상당히 길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미디어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도록 해야 한다.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미디어 통제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뉘앙스가 풍겨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 댓글을 익명이냐 기명이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익명이 된 거죠. 내가 로그인을 하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미디어가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서 문제가 됐다. 가짜 뉴스. 나이가 어릴수록 투표권을 더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살짝 해요. 현재의 정책이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애들은 어리니까 안 되면은 자녀 숫자에 따라서 부모에게 투표권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될 가능성은 없죠. 그 다음에 요거 선호투표. 가반 투표 나올까 투표. 이것도 좀 생각해보고, 이거 프랑스는 지금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대통령이 곤란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비뽑기 민주주의. 이거 재밌는 발상입니다. 실제로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일부 했어요. 그냥 제비 뽑아서 공직에 진출시켰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정치에 참여시킨다는 의미로. 이 새로운 얘기라고 니콜러스 그루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협의회 같은 거 할 때.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위원회 같은 거. 저는 우리나라는 잘못됐다고 봐요. 교육부 위원회 가게 되면은 다 들어와 있어요. 좌파 시민단체, 우파 시민단체, 학원단체, 뭐 단체. 이해 당사자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정한 시민이 들어와야 돼요. 물론 이제 민주주의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끼리 합의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민주주의가.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그 노사정위원회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관계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협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미나는 에피소드 하나, 제 친구 얘기입니다. 연구소에 있었는데 10명이 있었어요. 팀원이. 그런데 위에서 오다가 떨어졌어. 8명으로 줄여라. 누구를 자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다들 불러가지고 했더니 얘는 잘라도 괜찮다. 얘 남편은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얘를 잘라서 이런 거인데 먹고 사는 지장은 별로 없다. 또 누굴 불러서 물어봤더니 얘는 좀 무능해서 잘라야 된다. 뭐 얘는 어디 대학으로 곧바로 갈 놈이다. 그래 다 이거 그거 못 자른 거야. 그래서 뭘 했겠게요? 추첨. 아무 불만이 없더래요. 사다리타게 해서 두 사람 잘랐는데, 야, 그거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높은 사람이 자르고 싶은 놈을 못 자르는 거지. 그리고 잘린 사람도 내가 못해서 잘리지 않았다고 상처가 없대요. 우연히 잘린 거야. 재수가 없어 잘린 거야. 그래서 제비뽑기 민주주의 추첨입니다. 추첨. 그래서 고쳐 쓸 수 있다. 민주주의적 시장 경제는 잘하면 고쳐 쓸 수 있다. 이게 이 사람의 울프의 생각이에요.